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건 새로운 활력과 또 희망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전주시는 책의 도시를 선포하면서 이 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바뀌고 또 책과 함께 성장하며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네, 오늘 전북토기사람 전주 시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 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전주시 김승수 시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우리 공직사회가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아마 시민들의 그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또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도서관 정책이 이 매니페스토 대회 최우수 정책으로 또 인정을 받았다고요? 네. 축하받을 일이 많습니다. 사실. 네. 그 매니페스토 본부는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이걸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전국에서 좋은 정책들을 대상으로 이제 응모해서 상을 줬거든요. 네. 그런데 전주가 도서관으로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시장님의 민선 7기 핵심 정책 공약이었습니다. 이 책을 기반으로 한 인문 관광 도시 이걸 꿈꿔오셨는데 네. 혹시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로를 만들고 막 건물 짓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삶,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 우리 아이들을 예로 들면 자기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장소의 제약, 뭐 또 때로는 뭐 돈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걸 보면 실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볼까 생각해 보면 저는 분명히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전주가 마련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서관 정책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그게 차츰차츰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전주시청에서 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오늘 이 1층을 와보면서 진짜 시장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말 집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다가오시죠? 시청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물론 일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희 시청 앞에 써 있거든요. 시청은 시민들의 집이라고. 그런 것처럼 시민들께서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면 그거는 공공의 공간들이 아닌 거죠, 사실은. 공공은 원래 그런 겁니다. 누구나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 시청이 시민들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청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또 특히 이제 시청 1층에는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이름이 책기둥 도서관입니다. 네. 실제 이제 책으로 만든 기둥이 있기도 하고 책기둥 도서관은 이런 인문의 힘으로 도시를 지탱하는 그런 상징을 담아서 책기둥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특히 뭐 주말에도 많은 저희 문을 열기 때문에 주말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또 아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시청은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민들의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주말에도 또 프로그램이 많다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어떤 책놀이 프로그램 이런 것도 또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전주에 도서관이 많아졌고 요즘에 서울에서 전주 도서관 기행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네. 도서관만 보려고. 그렇게 해서 전주역 앞에 천마중길에 있는 그 여행자 도서관, 또 시청의 책기둥 도서관, 또 중화산동에 뭐 꽃심 도서관이라는 데도 있고, 또 평화동에는 학산의 시집 전문 도서관, 또 이제 팔보예술공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팝업북 전문 도서관 그러면서 도서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저희가 주말에도 문을 다 열고 특히 시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오후에 뭐 동화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아이들이 전주를 시청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시청이 또 시민들의 집, 또 시민들의 공간인 게 당연하기도 하지만 그동안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더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장님은 시청이 어떤 공간이 됐으면 하시는지요? 시청의 본질은 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삶 속에 있죠.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여기 일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 공간은 시민들의 현장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시민들의 삶의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장이. 이 시청이라는 건물이. 그리고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없는 시청이라면 그거는 시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일하는 시장실인데 이 공간도 제가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열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저희가 시민들을 대하는 저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시청 밖으로도 조금 나가 볼게요. 이름하여 야호 놀이터. 제가 이곳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청 앞 광장을 비롯해서 또 곳곳에 야호 놀이터가 조성돼 있다고 했는데 뭐 아이들이 또 그렇게 좋아한다고요? 이제 야호라는 거는 전주시 여기저기 가다 보면 야호라는 게 써 있거든요. 그럼 이건 아이들 공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7년 전 시장이 돼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또 반성했던 게 아이들이 진짜 우리 시민으로 존중받고 있는지 우리 같은 정치인들은 표 있는 사람들만 쫓아다녔던 건 아닌지 표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우리가 가졌었던가 그런 반성을 되게 해봤는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표만 쫓아갔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아이들 정책을 획기적인 정책들을 마련하고 또 계속 해왔는데 그게 정책 이름이 야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 생태 놀이터, 또 책 놀이터, 예술 놀이터, 전환 교육하는 아이들 야호 학교, 또 아이들이 흔들리는 건 부모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 이런 게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청 벗어나서 광장에는 이제 아이들 생태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놀았던 놀이터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저거 보면 올라갔다 내려오면 되겠구나. 완전히 정형화된 놀이터인데 대한민국 놀이터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가장 안전한 놀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아이들은 노는 게 먹는 밥하고 똑같습니다. 먹는 밥보다 더 좋을 수 있죠.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냥 노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니까 시간을 때우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안전하고 정형화된 놀이터가 아니라 건강한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치명적 위험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모험할 수 있는 놀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은 모험을 통해서 친구하고 협동하는 것도 배우고 도전하는 것도 배우고 모험이니까 저기 위험한데 어떻게 올라가야지 이런 상상력도 키우게 되고 그래서 전주에 이미 시청 앞에 있는 저 놀이터 같은 곳이 30개나 더 늘어났죠.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갈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배경이 있는데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또 시장님도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아이들 표정, 아이들 행동 이런 걸 많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울컥하기도 하고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아야 될 존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또 야호 놀이터 관련 유튜브 공모전도 또 네, 열었다고 예.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공모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 공무원들은 물론 이제 저희가 놀이터 만들 때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요. 아이들을 참여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보는 놀이터하고 시민들이 보는 놀이터는 다를 수 있잖아요. 관점이. 그래서 시민들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그 유튜브 공모전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꼭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전주시의 최근 정책을 보면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들에게 1,000만 원을 준다. 적어도 살짝 솔깃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느 도시에게 어떤 도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떤 도시가 진짜 좋은 도시일까? 어떤 도시가 진짜 아주 힘 있는 도시일까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이 도시의 힘이고 시민들의 미래가 도시의 미래 네. 같은 거죠. 그래서 도시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관에서 무슨 용역 회사 들여서 돈 좀 들여서 뚝딱뚝 해결하는 것은 그건 아주 일시적인 일이고 근본적인 해결은 시민들의 관심과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전주시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꽤 많은 성과를 거뒀고 이제 시민들께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쌓이면 이제 쉽잖아요. 이제 또 문제가 생기면 아니야 나는 우리가 저렇게 해봤는데 성공했거든. 그게 바로 도시의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간의 몇 가지 성과를 또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성과는 이제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반려동물은 새로운 시민의 탄생,
전주에도 벌써 한 6만 7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있거든요. 네. 이제 뭐 반려견도 있고 반려묘도 있는데 저는 반려동물이 완전히 우리 생활로 들어온 거죠, 가족처럼. 그래서 새로운 인간하고는 다른 새로운 시민의 탄생 이렇게 했다가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이제 길고양이를 생각하는 시민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은 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고양이는 인간이 옛날에 쥐 잡을 때 집에 고양이가 필요해서 이제 쥐를 잡을 수 있는 약이 나오니까 고양이를 밖에다 버리니까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시민들께서 모여서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길고양이 급식소도 만들고 저희가 그런 문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동물원 문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제안을 주셔서 전주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제 차츰차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시민들의 힘이죠, 이제. 그런 게 성과죠. 네, 이렇게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또 창의적이기도 하면서 실용적이기도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또 결국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이 관광도시 전주도 또 돌파구를 좀 찾아야 할 텐데요. 최근 나온 게 메타버스. 네. 네,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 한옥마을 같은 이 관광지를 널리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제 지금 참여를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또 어차피 관광은 경쟁하는 거거든요. 다른 관광 도시도 있고 해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저희는 경쟁을 견뎌내야 되고 한옥마을의 영상을 통해서 또 인쇄물을 통해서 많이 나가긴 했지만 또 전주가 그런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찾아보지? 그렇게 해서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라는 강력한 도구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전주가 전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 가상의 공간 안에 전주라는 도시가 다 꾸려지는데 여기에 이제 자꾸 와서 보고 활동하면 결국 이제 코로나 이 시기가 끝나면 다시 진짜 전주에 오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관광 정책이 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전주시에서 처음 시도한 건지 뭐 타 지자체에서 또 엄청나게 많은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하던데 또 오늘 자랑 하나 더 좀 해주시죠. 이제 뭐 처음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저희가 꽤 많이 앞서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바로 이제 전주에 계신 우리 시민들 또 공무원들의 열정 또 전문가들의 참여가 조금씩 그런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싱가포르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랜선으로 또 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좀 어떤 상황인가요? 2017년도부터 싱가포르 학생들이 이제 저기 관광을 오기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니까 이제 랜선 여행을 했거든요. 외국인들도 막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싱가포르 학생들이 또 오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몇십 명 단위로 오겠죠. 그래서 그게 그 몇십 명 오는 친구들이 우리 관광 수입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 전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전통 문화를 보고 가면서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이해하겠죠. 또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면서 나중에 그 친구도 싱가포르에 뭐 다 어른들이 되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텐데 그때 내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들 또 전주에 대한 인상들 이런 것들이 굳이 뭐 관광 수입뿐만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큰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고등학생들이 자꾸 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주하면 조금 전통적인 뭐 그런 문화 도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요즘에 이런 관광 계획들을 보면 또 굉장히 또 미래지향적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하기도 하고 이런 도시로 또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전통이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뭐 그 조선팝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전통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다 흔한 것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전주에 올 때 전주의 독특함을 보고 오는 거지 자기들과 같은 거가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전통이 미래일 수밖에 없고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세계적이다. 그걸 요즘에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많은 걸 좀 배우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바로 공동체 라디오가 전주에 생긴다는 건데요. 이게 뭐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라디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저는 도시에 큰 건물 하나가, 도시의 큰 도로 하나가 그 도시의 운명을 결정짓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정말 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주의 도시의 놀이터, 뭐 도서관, 공동체 라디오도 사실은 작지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본질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공동체 라디오는 시민들이 직접 만들 수 있잖아요. 큰 방송에서 하는 것은 꽤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라디오는 직접 참여하는 라디오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를 많은 분들 도움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이게 전주가 또 전북이 선정이 됐는데 이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나의 이야기를 시민들의 이야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전주만의 경쟁력이 또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또 전주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해온 사업들이 많잖아요. 또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종합 경기장. 네.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뭐 어떻게 추진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종합 경기장은 이제 7년 전에 사실은 롯데로 다 땅이 다 넘어간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도시는 기억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기억, 추억, 역사 이게 켜켜이 쌓여 있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한 저는 도시의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합경기장은 61년도에 전국체전 할 때 우리 시민들이 성금 내서 만든 경기장이거든요. 거기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열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롯데라는 기업이 가져가서 송두리째 그 기억을 다 없애고 거기에 쇼핑몰을 지어지고 그러면 잠깐 좋긴 하지만 우리 전주라는 정체성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싶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 또 저희들의 노력으로 결국 땅은 롯데에 주지 않는 걸로 거의 확정이 됐고 일부만 롯데에게 빌려주는 걸로 해서 지금 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종합경기장 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오리가 물 아래서 굉장히 발을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동안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공간을 저희가 이제 문화 재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야구장하고 지금 종합경기장 그 육상 경기장을 그러면은 원래 야구장하고 육상 경기장이 있었으니까 이걸 다른 데다 지어야 이걸 손댈 수 있을 게 아니에요. 네. 짓지 않고 이것만 때려 부시면 야구장하고 이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새로 지어야 되는데 새로 짓는 게 무려 900억 정도나 되기 때문에 시청이 혼자 뚝딱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땅도 사야 되고 시민들에게도 보상도 해야 되고 정부가 500억 이상 넘으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 절차를 다 거쳐왔고 내년이면 이제 야구장, 육상 종합경기장 그리고 실내체육관까지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서 월드컵 경기장이 아주 대형 이제 스포츠 컴플렉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지금 야구장 가면 야구장 그 야구하는 운동장하고 스탠드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 육상 경기장 지금 종합 경기장 가보면 저 큰 스타디움을 1년에 한두 번도 안 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파크 개념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야구장도 측면에만 좌석이 있고 정면에는 잔디 마운딩 잔디 이렇게 언덕을 해서 거기서 눈썰매도 타고 물놀이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래서 사시사철 매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크 개념의 경기장이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부단히 해왔던 거고요. 이제 현재 있는 이 경기장을 옛날 도시의 기억을 살리면서 바꿔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주 시립미술관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전통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예술을 창조해내는 전통문화 그 원형 콘텐츠를 가진 체험 전시관이라는 걸 정부 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423억이 이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뭐 한두 달 뒤면 저희가 공모 사업에 하게 되는데 여기도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이번에 선정이 되면 한 1,000억 대 이상이 여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야구장과 그 경기장의 추억
또 시간을 살리면서 새로운 미술관, 박물관, 창업단지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했는지. 근데 실제로는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의 경기장의 변화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제는 또 전주시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역사회 돌봄 또 복지 정책이 굉장히 또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형 통합 돌봄 사업을 구축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좀 어떤 상황인가요? 통합 돌봄은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복지의 중요한 모델이 됐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통합 돌봄도 우리나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떤 도시가 제일 잘할까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전주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시범 도시를 했는데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통합 돌봄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네. 입원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정말로 그 슬픈 용어 중에 하나가 사회적 입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병원은 입원할 정도는 아닌데 네. 약간 아픈데 나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입원해야 되는 그런 걸 저희가 사회적 입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겁니다. 6개월 이상 병원에 오래 계신 어르신들에게 설문조사를 전체 해요. 어르신 병원에 지금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가고 싶으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르신 나가고 싶으면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집이 부족하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다녀야 되는데 그걸 데리고 다닐 사람이 없어 이런 분도 계시고 나는 집은 있는데 화장실까지 가는 데가 경사져서 너무 옆에 벽에다가 뭘 좀 설치를 해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집에서 물리치료를 좀 해주면 좋겠어. 아니면 약을 좀 타다 주면 좋겠어. 나는 반찬을 할 수 있는데 만들 수는 있으니까 반찬 거리만 좀 사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댁에서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전주시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통틀어서 어르신들을 병원에 맡기지 말고 댁에서 우리가 모시자. 이게 이제 통합돌봄인데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올까지 해서 한 500여 명 정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해봤는데 매우 성공을 해서 이제 내년에는 막 한 2,000명 정도가 늘리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에 가야 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복지가 통합돌봄인데 전주시는 다른 지역보다 꽤 빠르게 거기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가장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또 노인분들이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방치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또 다양한 전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많이 힘드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주시가 시민들 최후의 보루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위기는 전주뿐만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도시에 코로나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실제 예산, 돈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돈 많은 국가, 돈 많은 도시가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냈더라 이런 예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히 우리 공직사회는 더 헌신하고 해서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로만이 아닌 실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 또 내가 직접 경험해본 혜택 등이 있다면 아마 시민들의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주만의 다양한 시도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전북톡 이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